법륜스님의 금강경 이야기. 옛날 대국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비옥한 농토에 오곡이 풍성하고 왕궁은 그 위세를 자랑하듯 호화롭기가 그지없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공덕임을 늘 자랑하였다. 그의 주변의 모든 이들이 그의 덕을 칭송한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 왕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귀여운 공주가 있었다. 어느 날 왕은 공주를 불러 괜히 아비로서의 위신을 세우고 싶었다. 그래서 공주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공주, 만백성이 나를 칭송하고 있다. 너는 한나라의 공주로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누리는 것이 모두 다 누구 덕이더냐? 물론 왕은 공주가 아리따운 목소리로 다 아버님 덕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리라고 믿었다. 그런데 공주의 답변은 이 왕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것이었다. 네, 아버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타고난 덕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크게 진노했다. 그러나 워낙 사랑하는 공주였던지라 몇 번을 다그치고 나중에는 애걸까지 하며 아비의 덕이 맞다고 말해주길 바랬지만 공주는 공주대로 거짓말을 할 수 없다며 자기 덕임을 굽히지 않았다.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된 왕은 격분하여 공주에게 소리쳤다. 좋다. 정 내 덕이 그렇게 크다면 당장 이곳에서 나가 내 덕으로 한번 실컷 살아봐라. 그리고 신하들에게 명하여 공주에게 일체의 폐물을 빼앗고 거지옷을 입혀 왕궁에서 내쫓도록 했다. 그리고는 성 밖에서 가장 더러운 거지에게 공주를 맡겨버렸다. 오늘부터 이 공주가 너의 아내다. 이젠 더 이상 공주가 아니니 만일 헤어지거나 멀리하면 내 목숨도 없음을 명심하라. 벌벌 떠는 거지에게 엄명을 내린 왕은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거지와 공주는 성 밖으로 쫓겨났다. 당시의 관습대로 천민에 속하는 거지와 공주가 결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공주 곁에만 가도 그 거지는 사형감이었던 시절이었다. 거지는 공주에게 나는 거지이고 당신은 공주이니 제발 당신은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공주의 고집도 대단했다. 나는 이제 당신과 다를 바 없는 여자 거지입니다. 그러니 왕의 명령대로 함께 잘 살아봅시다. 거지가 아무리 애원해도 막무가내였다. 사실 공주는 쫓겨난 몸이니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그리고 거지 역시 만일 공주와 함께 있지 않으면 무슨 벼락이 떨어질지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함께 살기로 타협을 보게 되었다. 두 사람이 부부가 되고 난 뒤 공주는 거지에게 물었다. 당신 고향이 어디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향을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는 거지는 매우 당혹해했다. 그러나 공주의 꾸준한 유도로 어렴풋한 옛 기억 속에 아주 어린 시절이 떠오르면서 기억이 닿는 대로 공주와 함께 고향을 찾아 나섰다. 기억이 나지 않을 때면 공주가 다정하게 위로해주며 힘을 돋구어 주었다. 마침내 두 사람은 거지의 옛 고향을 찾게 되었다. 그것은 대단히 큰 마을터로서 지금은 온통 잡초만 무성한 채 옛 전성기를 알려주는 것은 다 쓰러진 기와지붕의 규모뿐이었다. 공주는 인근 마을로 찾아가 그 집터에서 누가 살았으며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어봤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그곳은 20여 년 전에 큰 부잣집 터였는데 도적단의 습격으로 온 가족이 몰살당하고 집까지 불타버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가까스로 살아남은 그 집의 외아들이 어딘가로 피신한 것 같다는 후문이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다. 바로 그 집터는 거지의 부모님이 사시던 곳이었던 것이다.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집터를 이리저리 둘러보던 공주는 한 지점을 가리키며 거지에게 그곳을 파보라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공주가 가리킨 그곳에는 무수한 보물이 쏟아져 나왔다.
거지의 부모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지킨 보물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그 터에 다시 예전보다 더 호화롭게 대궐 같은 기와집을 짓고는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거지였던 남자도 비단 옷을 차려입으니 1등 귀공작감이 되었다. 한편 공주를 쫓아낸 왕은 괴로운 마음으로 이제나 저제나 공주가 자신에게 돌아와서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며 빌날만 기다렸다. 그러나 몇 년이 흘러도 공주 소식은 깜깜무소식이었다. 기다리다 못해 공주의 거처를 수소문한 왕은 두 사람이 잘 살고 있다는 소식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왕은 두 사람이 산다는 곳까지 달려왔다. 그러나 그 말은 사실이었다. 자신의 왕궁보다 더 호화롭게 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날아갈 듯 차려입은 두 사람의 귀인이 그를 정중하게 맞아들이는 것이었다. 이미 예전의 거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자기 눈을 의심했던 왕은 그제서야 깊이 뉘우쳤다. 자신이 이제까지 너무 오만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주는 그녀의 말대로 자신의 복으로 잘 사는 것이었던 것이다. 그 뒤로 왕은 참으로 겸허한 자세로 더더욱 선정을 베풀게 되었다. 그 두 사람 역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많은 보살행을 했음은 물론이다.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지는 바로 우리와 같은 중생들에 비유된다. 즉 자신의 본래 불성을 망각한 채 그 자리에서 잡초더미만 무성해져 거지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본래 자신이 거지였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살고 있다. 그가 만난 공주는 그를 인도하는 눈밝은 스승이다. 이 이야기에서처럼 스승의 인도로 본래의 고향인 불세계를 찾아 원래 자신에게 있었던 보물단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거지 청년은 자신이 본래부터 거지였다는 착각에 젖어서 공주와 거지는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공주나 거지나 다 같은 사람이라는 공주의 말을 그저 단순한 위로의 말로만 듣는다.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본래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과 부처가 결코 둘이 아니라는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릇된 관념에 젖어 있다. 이것은 마치 거지 생활에 찌든 거지 청년과 다를 바 없는 셈이다. 그러나 스승인 공주의 인도로 그는 본래의 자기 모습을 되찾는다. 거지라는 조건에 안주하며 살든 혹은 운명으로 여기며 마지못해 살아가든 깨달음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좀 더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몸이 회복되고 고민하던 가정 문제가 해결되는 등의 조그마한 만족에 안주하지 말라. 그런 생활의 만족에 빠져서 본래의 자기 고향을 찾으려는 지향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세상살이의 처지가 저마다 다르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불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 안에 부처가 있다는 말이다. 부처를 그저 우러러 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부처가 있다는 믿음도 확고해야 한다. 믿음이 절실할수록 내 안의 고향에 대한 향수가 간절해진다. 이 고향을 찾아 나서려는 원력이 중요하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눈이 밝은 스승이 있다.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말은 잡초더미가 무성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잡초들을 모조리 제거해서 자신의 보물을 찾으라는 가르침이다. 아무리 스승이 중생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거듭해도 자신이 한 일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깨달음은 자신의 것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깨달음에서 얻는 보물은 스승의 것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 고향을 되찾은 본래의 주인의 것이다. 물론 스승의 인도는 분명 의미가 있다. 그러나 수행의 근본 입장에서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부부라는 것은 한 몸을 의미한다. 나와 너가 아닌 하나라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스승인 공주가 내가 찾아주었으니 내 것이라느니 하는 일체의 분별을 갖지 않는다. 중생이 보물을 되찾았을 때
마치 자신의 보물을 찾았을 때와 같은 기쁨을 함께 누린다. 그리하여 그 스승 또한 이제 참으로 둘이 아닌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스승과 중생, 모두를 위한 깨달음을 구하는 첫걸음을 그렇게 내딛게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보물이 가득한 고향이 기다리고 있다.